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명청시대의 정치사 파트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재상쌤이랑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간단하게 프린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8페이지를 펴주시고 학습지 12처시 학습지도 펴주세요.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건국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명나라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죠? 네, 맞아요. 원나라죠. 어, 몽골 사람들이 세웠던, 몽고 민족들이 세웠던 원나라였는데요. 이 원나라 말기에는 굉장히 많은 봉기들이 일어났잖아요. 주원장도 그 봉기에 가담했던 농민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주원장이 홍건적의 반란에 가담을 했다가 결국 어디를 수도로 네, 난징을 수도로 명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제 이민족의 왕조가 아닌 중국 한족 왕조가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원장이 태조 홍무제에 이제 등극을 하고서 이제 여러 정책들을 펼치는데요. 가장 먼저 한 게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사상을 이용을 했겠어요? 네, 맞아요.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는 유교 질서를 많이 사용했다고 이전부터 많이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유구라는 것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설립하고 과거제를 정비하면서 중국 한족 사람들이 자리를 잘 잡아가고 나라 통치 체제 시스템을 제대로 이제 갖춰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나라의 수치, 조세, 세금 있잖아요. 이런 걸 걷기 위한 시스템을 이제 정비를 하는데요. 어린 도책이라는 걸 만들어요. 마련을 했는데 어린 도착이 뭐냐면 말 그대로 땅 문서예요. 땅 문서. 이 땅은 누구 땅, 저 땅은 누구 땅 이런 게 써 있는 토지 대장을 말하고요. 부역 황책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조세를 기록하는 대장이었고 호적. 여기 이 집은 누구네 집이다. 여기에는 남성, 성년 남성, 성인 남성 누구가 산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호적 대장이었습니다. 어린 도책과 부역 향책을 토대로 어떤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갑제를 실시했어요. 농민이 직접 조세를 징수하고 치안을 유지를 담당하는 거예요. 농민이 직접 이런 어린 도책과 부역 황책에 적혀 있는 것을 토대로 그들의 조세를 수취하고 치안을 유지를 하니까 당연히 그 중간, 나라와 농민의 중간에 있던 관리의 수탈을 막을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이갑제를 실시하였고요. 태종 홍무제 같은 경우에는 황제권을 굉장히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여러분 황제의 곁에는 항상 재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재상쌤 아니고 재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재상은 황제를 보좌하면서 여러 의견을 펼치기도 하고 때로는 황제의 독단을 맡기도 하고 여러 견제와 보조하는 기능을 행했죠. 하지만 태조 홍무제 같은 경우에는 재상을 승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재상을 없애버려요. 폐지해버리고 중앙에 육부 있잖아요. 이런 중앙의 여러 관직들을 직접 통솔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보와 권력은 누구한테 집중된다? 네, 그렇죠. 황제한테 집중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황제가 모든 것을 원래 재상이 하는 맡아야 되는 일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황제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황제의 역할이 업무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재상 대신에 황제의 비서를 마련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내각대학사라고 합니다. 재상제도를 폐지해버리고 내각대학사를 두었습니다. 영락제 때 설치가 돼요. 내각제학사는 영락제 때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태조 홍무제 같은 경우에는 해금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몽골 세력을 일단 방어를 하기 위해서 북방에는 그의 자제들을 배치를 해서 막고요. 또 밑에 동남 그런 바다 있는 이쪽 지방에서는 해금 정책을 취해서 일반인들이 해상무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조공무역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홍무제 다음에
더 유명한 영락제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홍무제가 명나라의 기틀을 잡고 점점 자리를 잡아가니까 영락제에 들어서는 명의 전성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절정이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금성 있죠, 자금성. 영락제 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중국의 수도가 어디야 하면 베이징 이런 생각 많이 들죠. 이때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명나라 때도 수도가 베이징이었어요. 그 다음에 영락제 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틀이 다 잡혀 있어. 그리고 굉장히 전성기야. 그러다 보니까 팽창 정책을 취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몽골도 공격하고요. 베트남까지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아쉬울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명나라의 이 굳건함과 강인함을 알려야겠다. 책봉 질서에, 이런 조공 질서에 명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있고 그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하는 이런 질서를 더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황간 정화라는 사람을 시켜서 7차례에 걸친 대규모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나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공 국가들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이런 명도, 이렇게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던 명도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명중기 이후에는 점점 황제들이 사치에도 빠지기도 하고 무능해졌어요. 그래서 환관 세력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이때 대외적인 상황을 좀 살펴본다면 여태까지 지금 살펴본 건 대내적인 상황이죠. 대외적으로는 북로남외의 상황이었어요. 북로남외가 뭐냐면 북쪽에는 몽골이 있는 거고 남쪽 해안 지방에는 왜구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변방 지역들이. 그래서 만리장성을 보수를 해요. 명나라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만리장성의 보수는 자연히 재정 부담을 초래했겠죠. 재정이 점점 약화되니까 개혁적인 관리였던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실시합니다. 재정개혁을 실시해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장거정이 여러 반발로 이제 점점 힘을 잃게 되고 그가 사후 죽게 되자 다시 실패로 다시 재정난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장거정이 했던 개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개혁이 바로 일조편법을 실시한 건데요. 일조편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토지세가 따로 있고 막 이런 요역도 있고 저것도 내야 되고 이것도 내야 되고 잡다한 세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장거정이 딱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거 그냥 너무 숫자만 너무 많고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정신없고 어지럽다. 하나로 합쳐버리다. 그래서 다 통합을 해가지고 각 호의 토지와 성년 남자 수에 따라서 은으로만 너네 한 번에 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조 편법을 시행을 합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명나라가 이런 개혁을 실시했으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발생하죠.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명나라가 파병을 해서 조선을 도와줘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무리였죠. 이미 재정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만주 여진족이 흥기하면서 이것을 방어하는데 또 여러 재정이 지출이 되죠. 부담이 굉장히 느니까 다시 재정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결국 각지에서 농민들이 못 살겠다 하면서 봉기를 일으켰고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면서 결국 명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멸망하자 등장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명나라가 약화하자 만주에서는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그렇죠. 여진족이었던 그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여진족을 다 통합하고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청해 성립 여기 11번 빈칸에는 누르하치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 누르하치가 8기군을 기반으로 후금을 건국해요. 그 후에 홍타이즈라는 왕이 홍타이지 태종이었죠.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고 후금에서 청나라로 국호를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팔기자를 통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베이징을 다시 점령을 했고 수도로 삼았어요. 그 이후에
청나라의 아주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황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강희제입니다. 강희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오삼계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3번의 난을 진압을 했어요. 이 3번의 난이 왜 일어난 거냐면 청정부가 이렇게 중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당시 그 주변부 번이라는 곳에 있었던 오삼계 이런 사람들을 다 인정하면서 중국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청정부가 점점 나라의 기틀을 잡고 황제권이 강화되니까 번을 폐지해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세력을 잡고 있었던 오삼계 같은 여러 번 왕들이 이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강희제는 이것을 진압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타이완에 있었던 반청 세력들을 다 제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국경을 확인하는 조약을 하나 맺었는데요. 바로 네르친스크 조약입니다. 러시아랑 이때 청나라가 국경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국경을 확정하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희제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왕이 바로 옹정제인데요. 옹정제 같은 경우에는 군기처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비밀 상주문 제도를 도입해서 모든 결정권을 황제가 다 장악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황제 독재권이 강화되겠죠. 군기처를 설치했다는 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청의 전성기는 언제냐 하고 봤더니 바로 강희제를 지나 옹정제를 지나 건륭제에 들어서 청의 전성기가 나타납니다. 이때 오늘날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토 대부분을 다 확보를 해버리고요. 굉장히 평화롭고 번영을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도 계속됐어요. 그래서 티베트, 신장, 몽골 이런 거 다 정복을 해버려요. 이때 청의 민족 지배 방식을 좀 보자면 한족은 중국식 9년제를 통해서 직접 지배를 했고요. 주변부 있죠, 주변부. 주변부를 번부라고 하는데요. 티베트, 몽골 이렇게 점령했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착 지배자를 이용해서 간접 지배를 했다는 점, 이렇게 이원적으로 지배를 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청대 국제관계 한번 같이 볼게요. 국제관계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는 동아시아에서도 이제 교역을 하고 있었고 또 동남아시아에서도 교역을 하고 있었고 이들 나라의 조공색봉 체제가 자리가 잡혀 있었고요. 서양 국가와도 교류를 했어요. 하지만 18세기 중반에서는 어디에서? 네, 광저우에서 공행이라는 사람을 통한 교역만 허락했습니다. 공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무역을 할 수 있는 상인 집단이에요. 딱 공행만 외국인이랑 같이 무역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공행에게 너희에게 이런 특별한 권한을 줄게. 대신에 관세를 너네가 책임지고 징수를 해라. 이런 일을 준 거죠. 네, 공행을 통해서 광저우에서만 서양 국가와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점. 자, 청나라는 이런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사용하는데요. 강경책 같은 경우에는 만주족의 습속인 변발을 강요했어요. 변발을 강요했고요. 회유책 같은 경우에는 만한병용제라고 해가지고 고위관직에 만주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한족과 만주족 동시에 이렇게 같이 쓰는 만한병용제를 써가지고 한족이나 만주족이나 그런 사람들의 불만을 좀 많이 눌렀죠.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해서 한족 사대부를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회사와 동서교류 부분 같이 또 볼게요. 자, 이렇게 사대부들이 과거제와 만한병용제를 통해서 이렇게 청조에 포섭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배층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사라고 부릅니다. 신사라고 불러요. 이 신사는 학교와 어디의 결합으로 형성이 되었다? 네, 과거제의 결합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이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요역이 면제되었고 면책의 특권도 있었어요. 그럼 이들은 어떤 역할을 했길래 이런 특별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 했더니 정부와 백성 사이에서 그들을 대변하고요. 지방간을 보좌해서 향촌을 교화하고 풍속을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시켰다, 치안을 유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나라 시대의 명청 때의 농업 발전과 인구 증가 부분 볼게요. 이때는 농업 생산이 굉장히 발전해요. 수리 시절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작물이 도입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옥수수,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바로 아메리카 작물이 이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상품 작물, 사탕수수, 뭐 이런 담배, 차 이런 것들이 이때 또 재배가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인구가 증가가 되겠죠, 폭발적으로.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냐면 지정은제를 실시합니다. 지정은제는 원래 인구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희제가 1711년에 어떻게 했냐면 성년 1711년을 기준으로 1711년대에 호적에 등재되어 있던 성인 남자 수를 기준으로 이후에 계속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늘어나는 인구에 관해서는 인두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인두세를 그냥 토지에 합해가지고 한 번에 세금을 내버려라 하는 지정은제를 실시합니다. 지금 농업이 생산하면서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계속 백성들 같은 경우에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자식들을 계속 먹고 살기 괜찮으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자식들이 늘어나고 뭐 부유한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자꾸 낳으면은 세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인두세. 그러다 보니까 인구에 대해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지고 백성들을 지배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인두세 걷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네 잘 신고해. 우리에게 잘 알려줘. 이런 측면에서 지정문제를 실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훨씬 늘겠죠. 인구가 는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면서 변경지역으로 인구가 활발하게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변경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점점 느니까 개발이 촉진되었죠. 하지만 토착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증폭이 되었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화교 사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상공업과 국제교역 발전 부분 볼게요. 원래 경제 중심지가 분화가 되게 되어 이때 되면 창장강에 렉이 걸려서 하류 지방과 중상류 지방으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원래 하류 지방은 송나라 때부터 곡창지대였어요. 하지만 명청시대에 들어와서는 수공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중상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때 곡창지대가 됩니다. 왜냐면 부족해진 식량을 이 하류 지방에서 부족해진 식량을 중상류 지방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여기가 개발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지에서 굉장히 모카, 차, 사탕수수 같은 상품 작물도 재배가 되었고 국내 교육도 점점 발달을 하였고 막 이렇게 계속 상공업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니까 대도시뿐만 아니라 소규모 상공업 도시였던 시진이라는 소규모 작은 중소 상공업 도시들이 등장을 하고요. 대상인들도 등장을 해서 도시들을 막 오가면서 상품을 전국으로 유통을 하는 거예요. 산시상인, 후이저우 상인 같은 대상인들이 나타났고 이러한 사람들은 각지에 뭐를 세웠냐면 각지에 회관을 세워가지고 이익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외교역은 어떻게 했냐 한번 봅시다. 처음에 홍무제 때 어떤 정책이었죠? 네, 해금 정책이었어요. 일반 사무역 안 돼, 조공무역만 가능해 이런 해금 정책을 했는데 중후기에 갈수록 이런 사무역이 점점 몰래 하는 사무역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6세기 이후에는 그냥 서양 상인들도 진출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어요. 원래 기존에는 이슬람 상인만 왕래하고 있었는데
16세기 이후에는 서양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왔고 그 결과 동남연안과 일본, 동남아를 연결하는 교역이 이제 전개가 되고요. 이 무역을 통해서 일본산 은이 중국으로 대량 유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은이 당시 세계 은의 3분의 1이 일본에서 생산이 됐대요. 이때 은광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은이 아주 유입이 되었다. 그래서 은을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명나라의 세금 제도 배웠을 때 결국 다 뭘로 내게 해요? 그렇죠. 다 은으로 내게 하죠. 이렇게 은을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문화파트 같이 볼게요. 문화파트 같은 경우에는 명대 학문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양명학입니다.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깨달음과 개인적인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경전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었다고 한다면 양명학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개인의 깨달음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사상이죠. 그리고 이때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오니까 실용적인 학문들이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초 학문, 그 다음에 천공계물, 농정전서 같은 실용적인 서적이 편찬이 됩니다. 청대 학문과 서상을 좀 살펴보면요. 황종희와 고현무라는 사람이 학자가 있었는데 황종희 같은 경우에는 전제군주제를 비판했어요. 비판하고 실용적인 이런 학풍을 제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정할게요. 황종희 같은 경우에는 전제군주제를 비판한 거고 고현무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인 학풍을 제창했습니다. 이런 학문은 이민족 지배를 영향으로, 왜냐면 청나라가 이민족의 왕조였잖아요. 만주족, 여진족. 그래서 현실 정치를 멀리하고 경전을 실증적으로 연구만 하는 고증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 어차피 우리 한족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우리 한족이 아니니까 그냥 방에서 공부나 할란다. 뭐 이런 마인드로 고증학을 굉장히 발달을 시킵니다. 또 강의자전과 사고전서 같은 사고전서가 뭐냐면 걸륭제 때 백과사전 같은 거였어요. 굉장히 8만 권에 이르는 서적이었는데 학문을 진흥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청왕조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는지 뭐 이런 엄청 큰 이런 편찬 사업 같은 것 때문에 점점 더 고증학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또 19세기에 들어서면서는 현실 정치 문제에 관심을 두는 공양학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또 명청대에는 도시와 상공업의 발전으로 서민의 지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서민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연극, 경극, 출판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동서교류 부분 마지막으로 볼게요. 동서교류 부분 보면은 원래 명말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회였어요. 예수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서양 학문도 막 알려주고 막 무기 만드는 대포 제조나 뭐 역법, 청루나 뭐 이런 거 막 많이 알려주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명말 청초 그런 왕족들은 굉장히 좋겠죠. 중국 사람들은 좋았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고려 만국 전도라는 것을 제작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동아시아인의 세계관을 넓혀줬어요. 왜냐면 고려 만국 전도는 세계지도 같은 거거든요. 세계지도였기 때문에 중국 말고도 여기 이런 나라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넓혀줬고요. 서강계랑 교류를 해서 열심히 기하 원본이라는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아담 샬이라는 사람은 역법을 개정하고 천문대를 맡아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런 풍속과
황제를 숭배하는 풍속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좀 인정을 하면서 둥글게 다가갔던 반면에 그 이후에 등장했던 다른 교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하나님과 뭐 선생님 잘 모르지만 그 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예수의 이런 방침에 굉장히 반대를 해가지고 중국인이 제사를 지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 중국인의 전통인데 예수의 사람들은 이 제사를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건 너희들의 전통이니까 우리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했다면 다른 교파들은 안 돼. 어떻게 조상을 숭배해? 숭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다툼이 생겨가지고 결국 이 청초의 사람들이 왕은 어떻게 했냐면 이들을 다 추방해버립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만 빼놓고는 다 추방해버려요. 그래서 서양과 문화교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전례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점. 자, 문제 빨리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명청대의 신서층이 지방사회에 끼친 영향이 무엇일까요? 신서층이 어떤 역할을 했다? 지방간을 도와서 사회 안정과 풍속을 유지했다. 하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농민과 대립하기도 하였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청대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토지와 수리시설이 개발이 되어서 결국 농업 생산력이 증가가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히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러게 된 요인이 뭐냐면 아메리카 작물, 신대륙 작물이 옥수수, 고구마, 감자 같은 구황 작물들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났죠. 또 지정은제가 시행이 되면서 세금을 피하려고 호덕에 원래 이름을 안 올렸었는데 지정은제가 인두세 걷지 않을게. 그냥 토지에 한꺼번에 거둘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다 사라지면서 정부가 백성들의 인구와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인구가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1을 통해 명청대의 곡창지대로 발전한 지역을 찾고 그 까닭을 말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창장강 중상류, 이 창장강을 기준으로 중상류 지역에는 곡창지대가 되었죠. 왜냐면 창장강 하류 지역에서 수공업이 발전해서 식량이 굉장히 부족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장강 중상류 지방이 곡창지대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명청대에 새롭게 등장한 학문을 말해봅시다. 명청대에는 양명학,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양명학이 등장을 하였고 또 경정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고증학도 등장을 하였고 현실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공양학도 등장이 하였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세상이 나타났다는 점. 자, 그리고 명청대의 출판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목판 인쇄술이 이런 발달이 영향을 끼쳤고요. 첫째로. 그 다음에 서적 출판의 증가는 서적 구매층의 확대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상공업의 발달로 경제력을 갖춘 서민이 성장하면서 이런 출판 문화가 더욱더 발달하였다라는 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고려 만국 전도가 동아시아인에게 끼친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서양에 대해서 잘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세계 지도로 인해서 동아시아인의 지리적 세계관을 넓혀주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전례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중국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을 둘러싸고 여러 선교사와 교파 사이에 갈등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한 청의 조치는 뭐였어요? 네, 다 추방시켜버렸죠. 역법과 특별한 기능에 능통한 자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보내버려라. 이게 어떻게 동서문화교류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청의 조치가 뭐였다? 모두 추방하였다. 영향은 큰 폭으로 제한되었다. 문화교류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과 열도막부 빠르게 진행을 해봅시다.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당시 조선은 뭐를 통치 이념이었죠? 네,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누구 중심의? 네, 신진사대부 중심의 집권체제를 마련을 했어요. 고려 이후에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된 거죠. 세종 같은 경우에는 훈민정음을 상징하였고, 하지만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여러 전란을 겪으면서 국가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때 일본과 교류도 단절이 되었죠. 하지만 에도막부, 일본에서 이 에도막부가 성립이 된 이후에 일본이 요청을 해요. 우리한테 통신사를 좀 파견해 주세요. 그래서 외관에서 교류를 허용을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농업 생산력이 당연히 증가를 하고요. 상업도 발달하고 또 뭐가 발달을 하였냐면 실학이 발달을 합니다. 명청대의 이런 사상적 흐름과 되게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청나라랑 서양 학문의 영향으로 실학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요. 서민문화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로마치 막부가 원래 있었거든요. 무로마치 막부가 이 시기에 있었는데 원래 이 무로마치 막부는 명과의 가만무역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련 번호가 붙은 가마부라는 문서를 준비해서 정부가 장부를 떼가지고 일본의 막부에 보내는 거예요. 명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인정된 사람들만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고요. 이모작도 확산됐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동업조합도 증가가 했고요. 그다음에 상업도 굉장히 발달을 하였다.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다도나 꽃꽂이 같은 것들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실권이 지방의 다이묘들한테 넘어갔어요. 그러고 있다가 15세기 후반에는 쇼군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런 무로마치 막부가 쇠퇴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쇠퇴를 하면서 한 1세기 동안 전국시대가 나타나요. 전국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을 하고 조선을 침략해야 한다 하였으나 결국 실패를 하였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에도 막부를 성립합니다. 그러면 에도 막부가 어떤 체제였는지, 어떤 지배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하고 봤더니 막번 체제였어요. 막부와 번으로 이루어졌던 건데요. 막부와 번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들은 다이묘를 굉장히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에도 시대의 쇼군은 중앙에 거주하면서 직할지를 지배를 하였고요. 지방의 다이묘들은 번이라고 불리는 영지에 대해서는 지배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막부와 번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막번 체제라고 하는 거고요. 막부에서는 싼킹코타이 제도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다이묘를 굉장히 막 소나기에 넣고 통제를 했어요. 강력하게. 싼킨 코타이 제도를 통해서 다이묘를 통제를 하였다. 이게 뭐냐면 싼킨 코타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막부로. 중앙으로. 이게 엄청난 다이묘 세력 약화에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쌍킨 코타이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자신의 영지에 살다가 에도까지 또 가야 돼요. 근데 가는데 그냥 혼자 가지 않고요. 자기 뭐 하인이나 여러 행렬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다이묘의 가족들을 에도에다가 인질로 잡아두고서는 1년을 주기로 너 와서 여기 에도에 올라와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근데 올라올 때 그냥 오지 않는다고 했죠. 사람들을 많이 끌고 와요. 그런데 돈이 많이 쓰이겠죠. 1년마다 이런 큰 돈이 쓰이면서 계속 에도를 왕복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재정이 점점 약화되면서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또
이때 천황을 정치해서 배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한 일본은 상징적인 천황의 힘이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여기가 지금 돼 있는데 조카마치에 거주를 했어요. 무사들은 병농 분리를 시켰는데 그래서 다이묘의 성을 중심으로 건설된 조카마치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민끼리 모여 살고 무사들은 무사끼리 모여 살고 상인과 수공업자는 너희끼리 모여 살아라 이렇게 하는 병농 분리 정책으로 조카마치가 있었다. 조카마치에 거주하였다라는 점. 그리고 상인과 수공업자를 중심으로 존인층이 형성하게 됩니다. 조카마치에 모여 살면서 상인과 수공업자는 존인층이 되었고요. 말이 조금 어렵죠? 발음도 어렵고요. 선생님 말이 엄청 꼬이네요. 자, 그러면 에도막부의 대외 정책을 살펴볼게요. 에도막부 초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슈인장 무역을 장려했어요. 이걸 주인장 무역이라고도 하고요. 슈인장 무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초기에 막부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상인들한테 이 슈인장을 줘서 이것을 받은 사람들만 무역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줬어요. 그것을 바로 슈인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통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크리스토교를 금지하고 사무역을 통제하는 세국 정책을 채택을 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네덜란드인에게는 나가사키에서 딱 이곳에서만 무역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문과 사상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바로 난학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인에게서 무역이 허용되면서 이때 들어온 서양의 기술, 의학, 천문학, 조선술 이런 것들을 난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문화 파트 볼게요. 에도 시대에는 경제가 확산되고 농기구, 시비법 이런 게 개량돼가지고 농업 생산량 굉장히 발달이 되었습니다. 상공업도 도로망도 정비되고요. 왜 도로망이 정비됐겠어요? 쌍킹코타이 제도 때문이에요. 지방에서 에도까지 여러 수백 명의 사절들을 데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오니까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이 쉬고 또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이러면서 도로망도 정비가 되고 객주 여각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상업이 발달하고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동업조합도 조직이 되고요. 자, 조카마치에서 수공업자나 상인들이 모여 살면서 존인층을 형성했다고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이 존인층은 존인 문화를 발전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가부키와 우키요에 같은 특유의 존인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키요에가 뭐냐면 에도 시대의 풍속화예요. 풍속화. 네, 그림이에요. 풍속화 그 요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도 시대 학문을 좀 살펴볼게요. 원래 에도 막부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을 관학으로 중시를 하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분 질서와 그런 걸 다 인정하는 학문이잖아요. 신분 질서를. 하지만 양명학도 유행을 하였다. 하지만 18세기 이후에는 일부 학자들이 우리 이제 서양의 이런 문물들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말고 일본 고유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회귀하자 하는 주장이 나타나면서 국학운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막부 말기에 이 국학운동은 존왕양이 운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에도 막부 말기에 천황을 굉장히 받들여서 오랑캐를 물리치자고 주장한 그런 정치운동이었어요. 반막부적이었고 반외세적이었던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좀 같이 풀어볼게요. 조선이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사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성리학 중심으로 신진사대부가 집권을 하였었죠. 자, 에도시대 무사들이 도시에 거주하게 된 까닭은 무엇이었죠?
네, 병농분리 정책에 따라서 조카마치에 농민들은 농민들끼리 살고 무사들은 무사들끼리 살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살게 됐다고 했죠. 난학이 발생한 까닭. 네, 네덜란드인에게만 나가사키를 개방해서 여러 학문들이 들어오면서 난학이 발전하였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정책들을 정리해 봅시다. 바로 무가제법도를 공포를 해서 다이묘가 거주하는 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을 모두 파괴하였고요. 그래서 쌍킨코타이 제도 실시해가지고 1년마다 가족들을 에도에 인질로 잡아놓고 다이묘가 올라오도록 하였다. 그래서 점점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했죠. 그럼 쌍킨코타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이묘는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반드시 정해진 길까지 에도에 도착해야 됐대요. 그래서 빨리빨리 가려고 다리나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도로가 이제 정비가 되었죠. 또 이 다이묘의 행렬이 머물거나 지나가는 곳에는 상공업 도시가 발달했고요. 숙박비, 에도에서의 생활비 지출, 도로 정비 비용 이런 것도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또 각지에서 에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각지의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도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5단원 정리 문제 볼게요. 명은 농민이 직접 조세 징수와 치안 유지를 담당한 뭐를 시행하였다. 농민이 직접 어린 도책과 부역 항책을 바탕으로 이갑제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청은 강경책인 무슨 변발을 실시하게 했고요. 회유책이었던 만한병용제로 신사증을 포섭했다고 했습니다. 인두세를 토지세에 합해서 은으로 내는 청나라의 세금 제도 뭐였죠? 네, 지정은제예요. 지정은제. 또 에도 시대에 각 영지를 통치하는 막번 체제가 성립이 되었고요. 이때 성장한 누구들이? 존인들, 상인과 승업자 계층이 특유의 문화, 존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자, OX 퀴즈 풀어볼게요. 명나라는 정화의 향해로 아프리카까지 조공체제를 확대하여 계속 유지하였다. 계속 유지가 됐나요? 안 됩니다. 1조 편법은 토지와 성년 남자 수에 따라 금으로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이다. 금으로 세금을 냈나요? 이때 그러니까 세계 은의 3분의 1이 일본에서 나타났다고 했죠. 그러면서 은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은으로 세금을 걷었어요. 금 아니에요. 청은 티베트 몽골 신장을 범부로 간접 지배하였나요? 네, 맞습니다. 주변부들을 범부라고 불렀죠. 무로마치 막부는 가만무역으로 명과 교류하였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에도 막부는 쌍킨 코타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왜? 다이모들을 통제하기 위해. 맞습니다. 가나의 제도명과 그 제도가 시행된 왕조를 써봅시다. 네, 토지세와 유역을 모두 합치고 각호의 토지를 조사한 후 잠시만요. 네, 선생님 배터리가 다 돼서 노트북 배터리가 다 돼서 충전기를 꽂고 왔습니다. 자, 제도명과 그 제도가 시행된 왕조를 한번 써봅시다. 가히 제도명은 뭐죠? 각현에서 토지세와 요역을 모두 합쳐서 잡다한 그런 걸 합쳐가지고 성년 남자의 수를 세어 징수하도록 관청에 알리고 잡다한 부담은 모두 합쳐서 한 가지 조목으로 해서 은으로 징수하게 하자. 이게 어떤 제도였죠? 그렇죠. 명나라 때 시행된 1조 편법이었습니다. 장거정이 시행을 했었죠. 자, 나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천하가 평정된 지 오래되어서 호우가 날로 번창하니 인정을 헤아려 정세를 부담하기 어렵다. 농업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인구가 증가했는데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두세를 세금을 내기 싫어서 인구 증가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국가가 나 지금 백성들의 숫자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강희제가 인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1711년을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영구히 고정해라. 지금 이후 태어나는 인정으로부터는 정세를 거둘 필요가 없다. 한 거 어떤 왕조? 청나라의 강희제가 실시한 지정은제입니다. 선생님 여기 앞에 한 글자가 빠졌네요. 네, 지정은제예요. 자, 그러면 1조 편법이 시행된 배경을 세계적 교역망의 형성과 관련지어 설명을 해봅시다. 어떻게 이런 은으로 납부하는 게 가능하게 되었죠? 네, 아메리카와 일본의 은이 중국에 대량으로 유입이 되면서 은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는 1조 편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가가 시행된 결과를 중국의 인구 변동과 관련을 지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인구가 어떻게 되었다? 이게 가가 아니라 나네요, 여러분. 나로 바꿔주세요. 네. 인두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정은제가 실시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호적에 등재되는 것을 기피하지 않았어요. 세금을 안 내니까.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다들 신고를 하니까요.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이것은 고흐의 그림이에요. 탄기 영감. 하지만 여기 막 이런 걸 막 확대해서 보면은 후지산의 그림도 있고 가부키 배우의 그림도 있대요. 일본의 문화와 연관이 있나 봐요. 그림의 배경에 그려진 일본 화풍을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네, 일본 화풍. 그 조닌 문화의 일부분이었던 우키요의 풍속화 기법입니다. 우키요의 기법입니다. 화풍이에요. 자, 그림을 통해서 우키요의 주요 소재를 파악을 하고 이 소재를 그리게 된 문화적 배경을 말해봅시다. 주요 소재는 가부키 배우나 기생, 씨름선수, 풍경, 역사 등이었고요. 에도 시대에 존인층이 등장을 하였는데 그들의 취향에 맞는 존인 문화가 발전하였다라고 배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흐가 서양에 있었던 이 고흐가 어떻게 일본 이 우키요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고 봤더니 개항 이전에는 네덜란드인을 통해서 개항 이후에는 직접 교역을 통해서 우키우에를 포함한 일본의 문화가 유럽에 전파가 되었고요. 우키우에의 이런 과감한 색조와 구도 같은 것은 인상파 화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서아시아 제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